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뒷방 상영관의 나물. 저는 베이입니다. 네. 글씨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최근에 엄청 빠져든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닷마을 다이어리 만화책이에요. 오, 네. 우와. 그게 1권부터 9권까지 있고 9권이 되게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9권이 2019년에 나왔고 네, 2019년 4월 30일에 한국에서 1판 1세를 했네요. 네, 이거를 오, 다 봤어요. 이틀 만에 클리어를 했어요. 왜냐면 너무 좋아서. 네. 아직 완결은 안 난 거죠? 아, 완결이 난 거예요. 그게 아, 네. 완결이 9권까지인 거예요? 네, 9권까지 최근에 완결이 된 거죠. 엄청 최근에. 음. 그래서 이 영화보다 저는 솔직히 더 좋았고, 영화에서 뭔가 집중이 안 됐던 캐릭터들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엄청 빠져 살았어요. 그 바닷마을의 이야기. 너무 좋다, 되게, 진짜. 음, 그때 저번에도 뭔가 배씨가 한번 만화책 찾아볼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음, 빠져 계시는군요. 네. 이거를 제가 사는 도시가 만화의 도시라고 하는 아, 곳인데, 그래서 도서관에 만화책들이 잘 돼 있어요. 만화 코너가 잘 돼 있어요. 도서관마다. 그래서 집 앞 도서관에서 다 빌려서 보게 됐습니다. 너무 좋다. 네. 원래 옛날에는 막 만화방 같은 거 집 주변에 엄청 많아가지고 아, 맞아요. 막 몇백 원씩 내고 보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막 도라에몽 이런 거 많이 빌려봤는데 맞아요. 저 짱구 진짜 많이 봤는데. 짱구 코난이랑, 거는 아, 진짜. 그래서 그때가 진짜 그립네요. 좋지 않아요? 그 만화방은 근데 돈을 내야 되는데 도서관은 돈 안 내고 맞아요. 빌려볼 그러니까요.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것 어, 같아요. 도서관에서 만화책 빌려본 적이 없는데 엄청 좋을 것 오,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음, 음. 나물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사실 최근에 뭔가 마음이 엄청 바빠가지고 원래 음, 노매드랜드도 배랑 스카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전날에 막 탈주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런 일은 무사히 바쁜 일은 무사히 지나간 편이지만 제가 음. 갑자기 세균성 장염인가? 세균성 장염과 오, 급성 위염을 헉, 같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음식을 오, 잘못 먹으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뭔가 세균이 있는 음식을 먹었었나 봐요, 제가. 음, 그래가지고 진짜 바닥을 구르면서 막 헉, 사경을 헤매면서 어머, 죽여줘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어 근데 하루 이틀 이 정도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져가지고 그때 약간 위장의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네. 여러분도 이제 여름인데 진짜 음식 조심하시고 의심 가는 음식이 있어요? 의심간 음식이 제 생각에는 약간 우유 크림빵을 제가 먹었는데 음, 그거를 약간 상온에 뒀다 먹었거든요. 근데 음, 그게 약간 패착이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음. 들고 네, 진짜 끔찍하네요. 아,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고. 뭔가 음식에 더 신경 써, 냄새 맡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상, 저 막, 상했나, 안 상했나? 그쵸.
아니 막 음식을 잘못 먹고 이런 게 무슨 저는 독버섯 이런 거나 들판에서 뭐 잘못 먹으면 그런 세균성 뭐 그런 게 걸리는 줄 알았는데 집에 되게 있는 생각보다 크림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네요. 네. 정말 무섭습니다. 세균은 어디에나 있죠. 그러니까요. 네.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저희 홍보 타임 잠시 가져볼게요. 네. 저희 뒷방상영관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녹음 일정과 소개글 그리고 여러 가지 게시물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뒷방상영관 검색해 주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이나 질문을 받고 있어요. 익명으로 보내주실 경우에는 팟빵 공지사항이랑 인스타 프로필에 있는 에스크에 보내주시면 되고 또는 팟빵 댓글, 인스타 DM이나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메일 주소도 가지고 있어요. back_to_the_ cinema@naver.com입니다. 여기로 보내주셔도 돼요. 저희 뒷방상영관 135번째 작품 올리브 키터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번 작품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이거 사실 제가 제안한 네, 그런 작품인 것 것 같아요. 같은데. 네. 무슨 이유죠? 사실 이거 저 약간 위시리스트 같은 게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올리브 키터리지 누가 다른 사람이 평을 되게 좋게 한 걸 보고 재밌겠는데 음, 이러고 넣어놨던 드라마인 것 같은데 되게 이번에 다 친구들의 호응이 좋아서 음,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침 프랜시스 맥도먼드 배우가 음. 나오는 작품이라서 그래서 더 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노매드랜드에 이어서 올리브 키터리지까지. 음, 음, 그러면 저희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영화에 대한 기본 정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우선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사실 원작이 있죠. 네,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라는 작가의 소설 올리브 키터리지가 원작이고 2009년 퓰리처상 수상작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이 작품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음, 한 권을 사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여성 감독과 여성 각본가가 맡아서 이걸 드라마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HBO 미니 시리즈 같은 걸로 이렇게 올리브 키터리지가 4부작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감독은 리사 철로덴코라는 분이 맡으셨는데, 하이 아트, 에브리바디 올라잇,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미니 시리즈도 연출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연출을 하신 분이고, 원래 마레나데 저희 뒷방상영관에서도 다룬 영화인 것 같은데 마레나데의 토니 에드만을 지금 미국에서 리메이크 하려고 또 준비 중인가 봐요. 그래서 오, 이거를 잭 니콜슨이 그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것 같고 뭐 근데 아직 그냥 프로젝트로 준비 중인 음, 것 같지만 감독님이 이 리사 촐로덴코님이 거론이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음. 아, 음. 그리고, 어, 원작 소설의 작가인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후속편이 나왔어요. 책으로. 다시 올리브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저는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작가님의 인터뷰를 봤는데 올리브가 작가님의 삶에 갑자기 다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글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진짜 너무 신기하다. 네, 진짜 신기하게도 그냥 음. 문득 나타났대요. 그냥 조금의 단서를 흘리면서 조금씩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건 올리브의 그냥 성격이 네, 아니죠. 그쵸. 그냥 뚝 나타났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 올리브 키터리지의 배경이 되는 곳이 메인주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북동부에 있는 해안가 마을인데,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관광지로 많이 오는 곳이래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여름에 잠깐 머물고 가기도 하고 그런 곳인데, 작가님, 그러니까 원작 소설의 작가님은 여기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나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뭔가 어린 시절에 외로웠고, 시간을 되게 사람이 아닌 것들과 많이 보냈대요. 뭐 주변에 돌이라던가 꽃이라던가 그런 것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관심사를 두고 살아가는지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에. 그래서, 물론 직접적으로, 어, 짓기는 좀 어렵지만, 올리브 키터리지 자체가 되게, 물론 주인공 올리브 키터리지뿐만 아니라 많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사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특이하네요. 음. 뭔가 저는 사물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해서 되게 사물들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는 것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음, 사람들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측면이 더 커졌던 걸 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 저희 줄거리를 한번 들어보고 그 이후에 영화 얘기를 더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네. 올리브 키터리지는 언뜻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는 바닷가 마을인 크로스비에 사는 수학교사 올리브 키터리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올리브는 겉보기에는 괴팍해 보이고 또 냉철해 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또 동시에 어, 자신만의 지키고 싶은 가치관이 있고 또 잘못된 행동들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들은 하지 않으려 하는, 물론 바람을 피우려고 하긴 하지만요. 아무튼 그런 사람입니다. 올리브의 가족은 헨리가 있고 남편 헨리는 약사이고요. 올리브와는 다르게 되게 사람들한테 친절한 성격이죠. 그리고 아들은 크리스토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키터리지라는 드라마는 이 가족뿐만 아니라 또는 뭐 캐릭터 한 명뿐만 아니라 막 그 크로스비라는 마을에 사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이 드라마는 올리브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러면 저희 1부부터 얘기를 천천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부 제목이 약국이었나요? 네, 약국. 그죠? 약국은 주로 이제 헨리, 그 올리브 키터리지의 남편인 헨리 키터리지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거든요. 그래서 그 헨리의 약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 영화가 아니지 드라마 초반에 그 약국의 카운터를 봐주시는 분이 잠깐 이제 뭘 사러 나갔다 오라고 헨리가 내보내는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돌연사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분을 대신해서 다른 카운터를 봐주는 직원, 되게 젊은 직원이 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데니스예요. 근데 데니스가 되게 귀엽고 깡마른 진짜 젊은 여자인데 공교롭게도 헨리 키터리지랑 이름이 똑같은 헨리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되게 알콩달콩한 신혼부부로 살고 있고 되게 친절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애교도 많고 그런 성격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되게 헨리가 뭐랄까, 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가 없는 없는 듯한 사람. 듯한 사람. 그쵸. 근데 일본은 사실 엄청 죽음이 많이 등장한다는 느낌을 엄청 받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음, 뭐라고 해야 되지? 드라마가 되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부에서 그려지는 걸 보면 죽음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이렇게 한 작은 마을에 죽음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좀 확실히 톤 자체가 되게 어두웠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러면 그 네네. 죽음에 대해서 뭔가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 음, 등장하는 음, 죽음, 뭐랄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물은, 그러니까 죽음이 많이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음, 자각을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음, 어떤 드라마들은 그 드라마의 죽음을 묘사하는 톤에 몰입하다 보면은, 만약에 무덤덤하게 묘사했으면, 그 죽음을, 뭐랄까, 그냥 덤덤하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그런 쪽에 가까워서 뭔가 죽음이 많다는 사실 지금 알게 됐어요. 음, 음, 맞아요. 되게 덤덤하게 넘어가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일단 드라마 초반이 사실은 그 올리브 키터리지가 이미 나이가 든 후에, 그러니까 25년 후 현재의 시점에서 갑자기 어떤 피크닉 담요 같은 것 위에 앉아서 이제 음, 권총으로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는 음, 장면으로 시작이 되면서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회상처럼. 그래서 그거부터도 약간 죽음이 암시가 되면서 시작을 음, 해서 뭔가 헨리의 약국을 찾아온 환자도 그 나중에 나오게 될 케빈의 어머니인데 그 케빈의 어머니도 되게 심하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고 또 갑작스럽게 이제 헨리 약국에 카운터 봐주시는 분이 죽고 또 데니스의 남편인 헨리도 진짜 갑작스럽게 죽거든요. 사냥을 음, 나갔다가 동료의 총에 잘못 맞아서 죽게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데니스가 선물 받은 아기 고양이도 음, 데니스가 운전 면허를 땄지만 운전을 잘못해서 아기 고양이를 쳐서 죽이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그 일부의 마지막은 아예 그 올리브 키터리지랑 약간 불륜 관계에 있었던 짐 오케이시라는 동료 음, 교사의 자살로 끝이 나서 되게 거의 네다섯 번의 죽음이 겹쳐 있는 것 같은 저한테 느낌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우울증 환자의 렌즈로 본 세상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음, 그랬었는데. 근데 전 성격이 원래 비관적인 성격이라 저도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긴 했는데 음, 다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죽음이 나왔어가지고 음. 맞아. 2, 3, 4부에서도 계속 얘기가 죽음에 대해서도 나오긴 하니까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 이 1부에서는 특히 데니스라는 그 아까 말한 직원이랑 헨리의 관계에 좀 초점이 있잖아요. 음, 그 관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니스가 제가 아까 뭐 나물이 데니스에 대한 묘사를 하실 때 사람 사이에 선이 없다,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한 이유가, 음,
사람 사이에 친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밀함의 정도가, 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엄청, 그러니까 헨리는 좀 나이 드신 분이고, 올리브랑 헨리의 관계를 미루어 봤을 때, 어, 좀 그렇게 자유롭게 누구와 친해지는 그런 부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물론 헨리는 친밀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부부 관계라는 게 이미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뭐 딱히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개의치 않는다기보단 그냥 그런 거 신경 쓸 여지가 없는 것 같아 보였어. 데니스는 그냥, 음, 음. 누군가와 친해지는 거, 그 자체를 그냥, 다른 외적 조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헨리는 약간 구원자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뭔가 네, 남을 되게 도와주고 싶어 하고, 성정 자체도 친절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그럴 때 보람을 되게 느끼는 사람이고, 그래서 뭔가 올리브한테도 발렌타인데이, 올리브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데, 막 그 편지랑 음, 초콜릿을 선물로 딱 주잖아요. 근데 올리브는 그 편지를 쓰레기통에 그냥 읽고 바로 버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네, 그거에서 충족되지 않는 어떤 그 친밀한 교류라던가 상냥함을 주고받는 행위 같은 걸 되게 그리워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음, 반대로 또 데니스는 약간 그런 누군가가 자신을 친절하게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는 것 자체에 되게 의존하는, 음. 그러니까 뭔가 의존한다는 표현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냥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케어를 거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다하지 맞아 맞아.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 면에서 되게 잘 어울리는 관계라고도 서로가 필요한 걸 갖고 있는 음, 관계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음, 되게 보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보호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맞아. 근데 데니스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 건지. 그러니까 헨리가 나물 씨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뭐 친절함을 베풀려고 하는, 그러니까 베푼다는 말 썼다는 것 자체는 좀 약간 기독교적인 음. 맥락도 좀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어, 3화였나? 3화에서 헨리의 집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되게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 것 같았고, 맞아요. 뭐 그런, 뭐라 하죠? 크리스찬 체리티? 그런 말 썼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음. 베푸는데, 근데 데니스한테 약간 선을 넘은 행동을 한 게, 그러니까 데니스가 남편인 헨리,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 남편 헨리가 죽고 나서, 운전을 약사 헨리한테 배우고 그 집에 갔는데, 남편을 사냥해서 실수로 죽였던 그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헨리는 좀 경계하는 것 같았죠. 그 그쵸. 친구의 존재 자체를. 왜냐면 내가 운전을 알려줘야 되는데 쟤도 데니스한테 운전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근데 헨리가 음. 데니스랑 같이 둘이 집에 들어가서 둘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데니스한테 헨리가 너가 뭐 남편을 실수로 죽인 친구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를 도와주는 건 좋은데, 너가 위험에 처할 상황을 만들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데니스가 되게 좀 화를 내면서 내가 그런 것도 모르는 애인 것 같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되게 데니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뭐 의존적인 성향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고
음, 사실 어린아이란 표현보다는 음,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누군가의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줬던 것 같아. 음, 음. 오히려 데니스가 약간 그런 면모를 보였을 때 저도 약간 되게 복합적인 인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음. 근데 또 되게 문제적인 장면이 또 있잖아요. 아, 그 뭐지? 음, 새끼 고양이까지 이렇게 키우다가 차로 치고 나서 너무 상심해가지고 헨리가 진짜 데니스한테 내가 널 돌봐줄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그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올리브는 전혀 탐탁지 않아 하지만 집에 막 초대해가지고 너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하니 이러면서 막 밥을 떠먹여주고 막 이런 장면이 있는데 진짜 올리브와 아들 크리스토퍼는 정말 저게 뭐지? 막 이런 얼굴로 보고 있고 보다가 그냥 그릇 치우고 나가버리는데 너 계속 음, 그렇게 당근 먹자 막 이러면서 먹여주는 맞아. 한 입 더 먹을래? 하니까 끄덕끄덕 하고. 근데 진짜 인간이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데니스가 뭐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라서 뭐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음, 그냥 인간한테 그렇게 막 의존하고 싶어 하는 면모도 있고 그냥 뭔가 그런 면모가 있는데 이제 그게 시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좀 음,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를 하는 것도 인간이고 음, 그냥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맞아. 데니스한테는 진짜 그 당시에 정말 필요한 거이기도 했고, 음. 살기 위해선. 뭔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되게 관계 자체도 미묘하지만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방식 자체도 뭔가 좀 풀어지게 그 관계를 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징그러움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두 사람은 음, 되게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서로 막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제3자인 우리는 약간 아, 그래? 약간 이런 심정으로 보게 음, 되는 그런 연출이어가지고 음, 그것도 되게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부 자체가 엄청 냉소적인 분위기에서 출발을 하고 막 죽음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진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그리는 방식도 좀 냉소적인 구석이 있어가지고 음, 음. 어떻게 보면 올리브 키터리지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도 네. 그래서 그런지 헨리보다는 올리브한테 훨씬 친절한 드라마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맞아요. 뭐, 헨리도 그렇게 자신의 친절함을 받아주는 사람을 음, 필요로 했던 게 올리브와의 관계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그런 불만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충족되지 않은 욕망 때문이기도 했으니까. 근데 그런 지점들을 사실 뭐 어떤 드라마들은 되게 극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올리브 키터리지는 되게 나물 씨 말대로 그 바라보잖아요. 계속 보여주고 뭐 뭔가 터지는 건 없어요. 터지는 건 없는데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근데 그 방식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욕망이 뭐 한번 번쩍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음, 극적인 사건이 살면서 쉽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것처럼 어, 끈질기게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상태, 욕망이 살고 있는 상태를 음. 되게 현실적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음. 음. 뭐랄까, 데니스와의 관계도 좀 오래 지속되잖아요. 나중에 뭐 네. 데니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그냥 여전히 옛날처럼 되게 친밀하고. 대시 말대로 뭔가 드라마적으로 터트리는 장면들이 이 드라마 자체에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특히 관계를 다루는 방식들도 다 뭔가 좀 드라마적으로 각색한다기보다 진짜 한 사람이 감정을 처리할 때 좀 눌러 담듯이 음, 그런 느낌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사실 인물을 쓰는 방식이 드라마나 영화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인물이 뭔가 어떤 신념이라거나 관념 같은 거를 대표하는 느낌으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 자체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진짜 인물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음. 그 데니스가 헨리랑 올리브를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찾아온 게 아마 음. 2화였었던 것 같죠? 2화인가? 네, 2화 아니면 3화인 것 같기도 해요. 3화? 아, 3화 네. 다른 길.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올리브랑 헨리가 데니스가 음. 떠나고 나서 커피를 잠깐 마셨는데, 근처에 와서 떠나고 나서 둘이 약간 농담처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이걸 불륜이라고 해야 되나? 잠깐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졌던 거? 아니면은 헨리 같은 경우는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데니스한테. 그래서 올리브가 농담처럼 아, 그만 좀 잊으라고 막 그런 말 하고, 뭐, 누가 그랬더라. 어떤 순간에 뭐 데니스랑 너랑 뭐 사귀었으면은 얼마 안 갔을걸? 이러고 헨리도 올리브가 사실 같은 동료 영어 선생님이랑 약간의 어페어가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랑도 뭐 짧게 그렇게 오래 사귀진 못했을 거야. 이런 말을 서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뭐랄까, 되게 서로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뭐 결혼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너 어떻게 나는 한눈을 팔 수 있어? 이렇게 뭐 말을, 음, 드라마틱하게 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음. 살면서 있었을 수도 있는 일? 하지만 결혼 생활을 파괴시키진 않았고, 그냥 있었던 일,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농담처럼 그런 살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런 만큼 뭔가 파장이 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음, 데니스도 이제 3부까지도 나오지만, 올리브 키터리지와 잠깐의, 어페어가 있었던 그 짐 오케이시라는 사람도, 1부 마지막에서 되게, 차 사고로 자살을 하지만, 2부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고, 진짜 4부까지도 올리브가 진짜 잊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음, 그런 것도 사실 뭔가 여기에서도 짐이 딱 등장을 하면서 뭔가 누구죠? 프로스트의 시인가요? 뭔가 가지 않은 길 뭐 이런 걸 읊으면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아, 짐 케이시가 등장할 때. 네네네. 그래서 진짜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더 생각이 많이 나는 걸 수도 있지만. 음, 다음 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어, 화는 밀물이라는 네. 제목의 에피소드입니다. 밀물은 이제 1부에서 올리브가 선생님이라서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그중에서 올리브가 좀 특별하게 생각했던 학생 중 하나가 케빈이라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케빈의 엄마가 되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케빈도 되게 고통을 받는데
올리브랑 헨리 부부가 좀 그런 케빈 가족을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1부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2부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점프를 해서 어, 케빈하고 그 아들 윌리와 헨리의 아들인 크리스도 다 성장을 한 상태로 나오는데 케빈은 이제 다른 뉴욕이었나? 뉴욕에서 계속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오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올리의 아들인 크리스의 결혼식도 2부의 중심적인 에피소드로 나오게 되죠. 네. 케빈이랑 올리브가 되게 우연하게 만나고 올리브가 케빈의 차에 타는데 근데 차에 타자마자 뒷자리에 있는 총을 보잖아요, 올리브가. 음, 근데 왠지 직감했을 것 같아요. 왜 케빈이 여기로 돌아왔는지. 맞아요. 죽으러 왔다는 걸 직감한 것 같고 올리브가 되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맞아요. 근데 근데 올리브가 그런 성격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엄청 얘기를 많이 그리고 도넛을 나눠주는 성격이 응, 아니거든요, 올리브가. 맞아요. 근데 계속 도넛 먹을래? 계속 이래가지고. 응.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얘가 죽으려는다는 걸 알고 그걸 막고 싶어서. 그리고 케빈은 올리브가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숙제 안 해온 애들한테는 다 C를 줬는데 케빈한테만 유일하게 A를 줬었다고 했죠. 네, 맞아요. 숙제를 해왔기 때문에 케빈이 그만큼 좀 아끼는 제자였던 것 같아요. 케빈네 집에도 케빈 엄마를 되게 좋아했고 올리브가 그런 얘기도 했었고. 음. 케빈은 진짜 뭔가 엄마도 되게 뭔가 심한 우울증과 조현병 같은 걸 앓고 계셨던 것 같고, 케빈도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막 동물 환각 같은 게 보이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정신과 의사가 되긴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스스로 고통을 좀 제어할 수 없는? 음.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자살 결심하고 돌아온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케빈의 심리 상태 같은 게 되게 섬세해가지고, 2부부터 엄청 저는 몰입감이 엄청나다고 느끼면서, 2, 3, 음. 4부는 확 몰아봤거든요. 1부는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고, 음. 케빈이 보는 환각 같은 것도 약간 공감이 됐고,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아이러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케빈이 돌아왔을 때 크리스의 결혼식이고, 근데 크리스는 정작 아들인데도 약간 올리한테서 받은 게 없다고 느끼고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데 케빈은 오히려 뭐라고 해야지? 올리브가 일종의 은인인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엇갈리게 되는 것이 음. 좀 아이러니하다는 느낌도 들고. 맞아요. 결혼식에서 어 그러니까 결혼식 전날에 파티가 있는데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 그리고 뭐 곧 부부가 될 커플이 밥을 먹는 그런 자리에 케빈이 오게 됐죠, 같이. 근데 거기서 서로 올리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토퍼랑 결혼을 하게 될 닥터 누구였지? 닥터 조였나? 닥터 수였나? 아, 닥터 수, 맞아. 닥터 수, 그리고 케빈 이렇게 셋이 얘기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올리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수랑 크리스는 서로 뭐, 크리스토퍼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올리브를 좀 안 좋게? 뭐, 크리스토퍼 입장에서 안 좋게라기보다는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까 올리브의 특정한 면만을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뭐 올리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말하다가 케빈은 뭐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올리브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되는 인물? 그러니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곳에는 베풀고 뭐 가족들한테는 조금 차가웠던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올리브란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말에 따라서 다르게 묘사되는 것 자체가. 음. 올리브가 진짜 되게 많은 죽음을 구한 사람인데 사실. 네. 사실 그 케빈이 돌아와서 이제 케빈하고 올리브가 차에서 잠깐 대화를 하면서 막 있는데 그 차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집처럼 보이는 곳에 페니라는 애가 살고 있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페니가 갑자기 이렇게 정원 같은 데서 돌아다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음. 저 페니 떨어진 것 같다고 빨리 구해야 된다고 막 그래서 그 케빈이랑 올리브가 막 뛰어가서 절벽에서 페니를 구해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페니는 진짜 올리브를 엄청난 은인으로 생각을 하고 막 안아봐도 돼요? 이러면서 막 안아주고 음.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러는데 정말 여러 사람한테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올리브가. 음. 음, 근데 확실한 건 올리브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진 않아요. 맞죠. 너무 상처를 줄 수는 네. 상처를 죽음에 줄 대한 수는 있어도 트라우마가. 네.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케빈이 어 올리브랑 헨리의 집에서 하루 자고 가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올리브가 케빈이 머무는 방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헨리가 와서 뭐 잠깐 인사를 하고 가고 근데 그러다가 헨리가 떠나자마자 바로 나가자고 하잖아요, 올리브가 케빈한테. 차키 챙겨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둘이 그러니까 헨리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겠죠? 그냥 그런 그리고 둘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케빈이 차에 가져온 총을 버리러 어떤 부두 같은 곳에 간 거였어요. 근데 그 총 버리는 장면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올리브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을 거예요, 아마. "너 죽으려고 하지? 죽지 마." 하고 "총 버려."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뭐랄까 단호함? 그렇게 단호하게 자기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사람이 종종 필요하잖아요. 그런 위기의 순간 같을 때. 그러니까 사는 게, 뭐, 어떤 사람에게는 사는 게 더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음,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그런 위기의 중요한 순간에 올리브가 고마운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명령조로 말해줄 때 오히려 되게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있거든요, 확실히. 맞아요. 정말 힘들 때는. 맞아요. 그래서 막 진짜 케빈이 딱 그 집에 묵으려고 데려온 순간부터 막 일단 씻어 이래서 씻고 씻고 나와서 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또 우울한 생각하려고 하는데 문 막 열고 들어와가지고 다 씻었니? 막 이러면서 이거 입어 막 이런 식으로 넌 나랑 같이 지금 리허설 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음, 케빈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뭔가 저는 케빈이 나중에 사실 결혼식은 참석을 안 하고 네, 떠나려고 딱 결심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자기가 그 전날에 구해줬던 페니를 한 번 더 찾아가서 갑자기 얘기를 나누거든요. 음, 근데 이제 페니한테 절벽에서 일부러 떨어진 거 아니냐고, 죽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 딱 물어보는데, 페니가 아닌데? 이래서 케빈이, 너 되게 뭐 힘든 상황이 있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추궁을 하니까 페니가, 우울했던 거 맞는데, 뭐,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걸 회복하려고, 뭐, 꽃을 꺾으려고 했던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딱
되게 단순하게 말을 하니까 케빈이 너무 이렇게 되게 일그러진 얼굴로 웃으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막 이러면서 약간 울듯이 웃는데 그 음, 장면도 엄청 전 좋더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케빈이 페니를 만나러 가기 전이었나? 바닷가를 보면서 떠올리잖아요. 그 전날 페니를 구하면서 수영했던 거? 그러니까, 뭐, 케빈은 죽으러 이 마을에 다시 돌아왔는데, 근데 바닷물에 뛰어들었다는 건 죽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사실. 음. 죽을 수 있는 기회인데, 페니를 살리려고 했던 것, 그리고 같이 바다 위, 수면 위로 올라왔던 것, 그런 것들을 뭐 다시 생각하면서, 어, 뭔가 죽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뭐랄까. 사실 페니한테 얘기한 게 저는, 그러니까 케빈 마음에 있던 생각을 페니한테 투영해서 말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왔기 때문에 죽으려고 뛰어들었냐고 물어본 거. 그런 것들. 음. 근데 페니한테서 뭔가 뜻밖의 뭔가 그러니까 간단히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뭔가 어땠을까요? 그냥 그게 왜 그런 좀 더 심플한 방법을 넌 살지 못했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그렇게 심플하기엔 너무 자기 삶이 복잡해서 그게 너무 싫었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일어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그런 말 들으면 한 번씩 환기가 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아, 그렇게 단순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음, 생각을 전환하는 거. 그게 진짜 엄청 힘들죠. 맞아. 그리고 사실 뭔가 그 크리스토퍼의 결혼식도 엄청 이 올리브가 음, 활약하는 씬이 많았어가지고, 맞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그 생각나는 장면이 뭐냐면 그러니까 결혼식을 크리스가 살게 될 집에서 했죠. 근데 거기서 했는데 야외에서 뭐 행사를 하다 보니까 테이블 위에 올려진 막 종이랑 쓰레기 같은 게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에 온 하객들 뭐 그리고 고용한 직원들 다 신경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날리고 뭐 바람에 날려서 바다에 들어갈 수도 있는 쓰레기가 그런 거를 올리브만 신경 쓰고 다른 사람도 앉아서 케이크 먹고 있는데 밖에서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올리브의 성격이라고 생각했고 뭔가 이해가 갔어요. 그런 답답함. 왜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이 쓰레기 줍기를 왜 안 하지? 그런 생각? 뭔가 되게 외로울 같다고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 다 그냥 케이크 먹고 있으니까 즐기고만 있으니까 엄청 확연하게 확인한 것 같았어요.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거. 약간 올리브는 진짜 사람들 사이에서 막 예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막 스몰 토크를 할 때도 그냥 서로 공감이 안 돼도 웃어주고 이런 게 보통인데 그런 네, 것도 진짜 안 하고 근데 대신에 올리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진짜 그런 쓰레기 줍기 같이 진짜 그리고 중요한 것 같아요. 아기가 막 꽃을 함부로 꺾으니까 아무리 화동인 아기라고 해도 막 꽃을 꺾을 수 없다면서 엄청 음, 화를 내잖아요. 그런 것도 네, 되게 음, 올리브의 성격이 되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그 올리브의 성격을 보였던 장면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크리스토퍼의
애인인 닥터 수의 어머니와 올리브의 대화에서였는데, 신부 측 어머니가 올리브한테 와서, 아, 지금 크리스랑 수랑 결혼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보통은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같이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올리브는, 아, 그거 되게 이상하네. 곧 결혼할 때 만나게 될 텐데 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런 말을 되게 솔직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의 어머니는, 아, 저는 되게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니까 올리브는 거기에 대해서,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절대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 그냥 그대로 얘기하죠. 근데 그래서, 둘이 일단 되게 달라요. 다르고, 근데 서로 굽히지 않고, 근데 이상하게도 상황은 올리브에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왜냐면, 뭐랄까, 거칠애처럼 지키는 그런, 음, 뭐라고 해야 되죠? 의례?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의 뭐랄까, 암묵적인 규칙 같은 거를, 음, 그런 게 올리브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올리브는 결국에는 결혼식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죠. 음, 그렇죠. 음, 되게 또 신부 측의 어머니가 엄청 통제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신 것 같은데 딱 봐도 뭔가 음, 자기의 스케줄대로 딱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인데 음, 올리브는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 뭔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기보다는 그런 거에 비위를 맞춰주는 성격이 아닌 것 같고 맞아. 그리고 올리브의 어떤 자기가 그 결혼식 가려고 드레스를 만들기 위해서 아침 시간에 마무리하는데 아침 시간에 쓰는 바람에 아침도 못 먹고 이래서 배도 음, 너무 고픈 상태고 음, 그래서 계속 막 땅콩 같은 걸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계속 땅콩 집어먹고 그래서 신부 엄마는 그거 보고 엄청 못마땅해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음,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화동한테도 아까 화를 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화동이 입장을 거부하고 막 할머니 무섭다고 막 입장 거부하고 막 이래가지고 음, 약간 결혼식에 차질이 빚어지는데 그때 이제 올리브가 조금 민망해하는 뭐라고 해야 음, 되지? 약간 아, 내 탓인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음, 나오기도 하죠. 근데 진짜 올리브 성격이 보통은 아닌 게 그 닥터수? 닥터수가 네, 되게 좀 친구들이랑 흉을 막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방에서 쉬고 있다가 다 듣게 되잖아요. 그러고 음, 나서 그 수에 정리되어 있던 옷 중에 막 몇 가지를 꺼내가지고 형광펜으로 딱 그어버리고 뭐 귀걸이 한 짝, 신발 하나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음, 다 버리고 음, 그러는 거 보고 전 되게 진짜 이 사람 성격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맞아. 근데 그때 올리브 엄청 떨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음, 화를 스스로도 주체하지 못하는 화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음, 뭔가 약간 참지 않고 다 말하는, 막 요즘 말하는 사이다 발언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음, 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화 같은 게 있어서 음, 그거를 좀 정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음. 그리고 올리브가 하는 말들이 사실,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에 의해서든 아니면 진짜 못마땅해서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동들, 말들? 그런 것들이
뭐 보는 사람은 통쾌할 수 있는데 근데 올리브 자신의 삶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많은 곤란함을 낳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올리브가 방에서 혼자 쉬고 있는 건 진짜 혼자 쉬고 싶어서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나를 그러니까 딱히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티를 내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결혼식 중간에 화동이 그러니까 나아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봤잖아요. 올리브를.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되게 사실 엄청 상처가 되겠죠. 근데 뭐랄까 올리브는 항상 무덤덤한 얼굴이니까 그런 일들이 올리브한테는 괜찮겠지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됐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일들이 쌓이면 되게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헨리랑 같이 있으니까 다행인 거지 이런 생각? 근데 아무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헨리가 그래도 쓰레기 날라다니는 거 올리브가 죽고 있을 때 같이 가가지고 막 올리브 그만하고 같이 와서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 챙겨서 같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쓰레기를 주워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헨리가 음, 이제 적어도 이제 남편 도리는 한다고 올리브를 이렇게 챙겨서 집 안으로 들여오는데 음. 그때 이제 창문을 통해서 그 숏이 보여지는데 그 창문이 아마 그 헨리가 아니구나. 크리스, 크리스가 그 이제 자기가 집을 받았는데 그 집에서 빛이 들어오는 게 되게 좋아서 자꾸 보게 되는 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올리브가 되게 내심 엄청 뿌듯해하고 좋아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음, 뭔가 딱 그 창으로 딱 그 장면이 보여져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음, 되게 뭔가 올리브만의 기억 방식 같은 게 분명히 있는데 음, 그게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공유가 되지는 않는 측면이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다음 에피 넘어가 볼까요? 네, 3부로 넘어가 3부. 봅시다. 3부의 소제목은 다른 길인데요. 제목이 네. 암시하는 것처럼 이제 올리브랑 헨리가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귀가를 하다가 올리브가 되게 좀 식탐이 원래 많잖아요. 그래서 음, 그날도 엄청 많이 먹고 갑자기 막 트름을 엄청 막 하다가 화장실을 너무 급하다고 막 난리를 쳐서 헨리가 뭐 엄청난 난폭 운전으로 근처 병원 응급실 화장실에 딱 내려주는데 그때 이제 올리브랑 헨리가 병원에 잠깐 들른 사이에 강도들이 들게 되고 그 강도들한테 이제 붙잡혀서 인질처럼 잡혀서 벌어지는 상황 자체가 두 사람은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음, 그런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인질극이라 해야 되나?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신. 어, 보통 인질이 되면 말을 하지 않잖아요. 총을 쏠까 봐 말하지 않고 얌전히 아, 있는데. 맞아. 근데 헨리랑 올리브는 쌓인 게 뭔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말하고 싶은 것들이 생겼는지 막 엄청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올리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 올리브의 아버지가 권총 자살로 그러니까 머리를 총을 쏘고 자살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헨리의 독실한 기독교인 어머니는 "지옥에 갈 거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뭐 꺼내고 심지어 청중이 있어요, 부부싸움에. 맞아요. 부부싸움에 청중이 있어서 뭔가 '아 얘는 이 정도야.' 막 이런 스타일로 맞아. 말을 하는데 강도까지 같이 듣고 있잖아요. 맞아. 총 들고 같이 듣고 있어. 진짜 웃겼어. 그리고 또 뭐 헨리한테 또 헨리 옆에 있는 간호사가 주기도문?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입으로
되뇌이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올리브가 그만 좀 하라고 하니까 헨리가 딱 뭔가 그 간호사 편을 들었어요. 아무튼 편을 들었는데 그걸 보고 또 뭐 올리브는 아 저렇게 저 사람은 물에 빠진 생쥐를 구하려다가 자기까지 빠지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사실 생쥐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유머처럼 쓰는 말인데 헨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데니스를 집에서는 뭐 생쥐 데니스 이렇게 불렀었는데 여기서도 생쥐를 도와준다고 막 욕하고 그랬었죠. 헨리는 무슨 말을 했었죠? 막 그렇게 올리브가 몰아붙이니까 헨리도 처음에 점잖게 있다가 너무 화가 나서 막 너도 솔직히 너도 지모 케이시 걔가 자살하지 않았더라도 걔랑 도망갔으면 뭐 일주일도 못 버텼을 거다 막 이러면서 음, 사실 그 아들 크리스가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또 아예 떠나버린 거는 너 탓이다 뭐 이런 음,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음, 어떻게 보면 마음에 담아둔 말이라고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되게 그 장면이 어 되게 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뭔가 당연히 입 닥쳐 이러면 죽고 싶지 않으니까 말을 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왜 너무 무서우면은 갑자기 제어가 안 되면서 음, 몸이 반대로 행동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약간 두 사람이 진짜 엄청 벌벌벌벌 떨면서 계속 입을 쉬지 않고 말하는 음, 게 그게 되게 진짜 현실적이었고 그 음, 강도도 떨고 있잖아요, 심지어. 네, 그래서 강도는 복면을 벗을 거면은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쓰고 있던 복면을 벗고 얼굴이 약간 막 여드름이 많이 나 있는데 막 그런 얼굴 막 엄청 긁으면서 초조해하고 그런 모습이 그 강도가 사실은 올리브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 한 명이었죠.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고. 그리고 뭐 이 강도 사건이 경찰이 와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음. 집에 갔는데 올리브가 강도 사건 때 입고 있었던 옷들을 막 쓰레기에 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쓰레기통에 버리는. 맞아요. 음. 그 강도 사건이 이제 경찰이 그래도 도착을 해서 잘 해결이 됐는데 그러기 딱 직전에 헨리가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싼 거예요. 근데 음. 그거를 이제 모두가 봤고 그런 거 자체가 헨리한테는 엄청 그런 것도 상처였을 텐데 사실 근데 이제 올리브가 집에 딱 돌아와서 말없이 옷을 진짜 그날 입었던 옷을 다 쓰레기 봉투에 다 넣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음. 헨리의 바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음. 그런 거 자체가 뭔가 저한테는 그때 트라우마를 말하지 않고 그냥 버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올리브의 마음가짐이랄까? 그런 게 딱 음. 느껴져가지고 올리브가 되게 상담 같은 것도 다 거부하잖아요. 계속 우린 네. 그런 거 필요 없다 막 이러면서 아들이 막 상담 받으라고 믿지 하는데도 않는다. 맞아요. 음. 아들이 이 강도 사건 일어났다는 걸 알고 두 사람 모두 상담을 받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사실 아들도 테라피를 받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게 주로 어린 시절에 관한 거인 것 같아요. 주로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음. 그게 상처였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나물 씨가 말한 것처럼, 어, 올리브가 트라우마를 다루는 방식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트라우마적인 사건은 없었던 일로 여겨버리는 것? 그렇게 덮어버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그냥 지워버리는 없었던 일로 그런 방식이죠, 올리브는.
그래서 뭔가 아까 제가 사실 3부가 제목이 다른 길이라고 한 다음에 제목에 대해서 말하려다가 그냥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해버린 것 같긴 한데, 네. 올리브랑 헨리가 막 얘기를 하면서, 어, 그 병원에, 만약 올리브가 그러니까 많이 먹지 않는 올리브는 약간 상상이 되지 않긴 하지만, 올리브가 소화가 잘 돼서 화장실에 갈 일이 없었고, 그래서 응급실 화장실을 쓰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몇 번의 그 전환점이랄까? 선택지 같은 게 있었던 상황인데, 음, 그런 것에서 결국에 계속 다른 길이 있었지만 이 길을 택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됐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올리브한테도 테스트를 받아보길 권유하잖아요, 병원에서 갑자기 응급실에서. 네. 그래서 올리브가 그냥 나올 수 있었는데 화장실만 쓰고 갑자기 테스트를 받아보라고 해서 에 뭐 응급실 장사가 안 되나 보네 이러면서 테스트를 받기로 했는데 그때 갑자기 강도가 든 거고 그래서 테스트를 만약 받지 않았더라면 또 강도를 당하지 않았었을 것이고 또 음, 만약에 이 강도를 당했더라도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 아들 말대로 상담을 받았으면은 또 헨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다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또 두 사람이 계속 후회하고 있는 거는 뭐 드니스랑 내가 같이 살았으면 괜찮았을까? 이런 식으로 헨리는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올리브는 반대로 짐 오케이시가 죽은 거에 대해서 계속 되뇌이는 것 같고 음, 그런 의미의 다른 길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 저는 그 헨리가 쓰러지기 전에 갑자기 약간 올리브한테 당신 나한테 살면서 한 번도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한 거 알아?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올리브가 약간 진짜 좀 짜증을 막 내다가 갑자기 약간 되게 울먹이면서 막 정말 내가 너무 별로였던 아내라서 미안해.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야? 막 이러는데 그 장면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느낌이 좀 되게 묘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음, 보고 있는 헨리의 표정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는 표현을 못하지만 올리브가 미안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헨리의 표정 같은 것도 의미심장했던 것 같고 약간 두 사람이 이래서 부부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헨리가 올리브한테 날 떠나지 않을 거지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음, 근데 그때 올리브가 뭔가 떠나지 않는 거 당연하다라는 투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부부인 거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고 그냥 계속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강도 사건이 음, 많은 많은 일들의 계기가 된 것 같았던 게 음, 어쩌면 결혼 생활을 더 공고히 하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또 공고하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했지만 그런 그 사건에 관련된 물건을 버림으로써 그냥 서로에게 험담했던 것들,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것들을 얘기했던 사건을 뒤로 두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는 음, 그렇게 그냥 결혼 생활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여준 것 같기도 해서요. 물론 트라우마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음. 생기는 아픔들이 있지만. 헨리랑 올리브가 좀 옛날 세대이긴 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희랑도 한 2세대 정도 앞선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또 그런 것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되게 뭔가 이혼율도 되게 낮고 뭔가 한 번 선택한 이상 그냥 살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뭔가 상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뭔가 인간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 시련은 그래서 그런 음, 인간이 견뎌내지 못할 시련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음, 강인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음. 음. 네 번째 에피소드 얘기해 볼까요? 이어서. 네. 네 번째 에피소드는 안정감인데 이제 그 헨리가 그 거의 강도 사건 있고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갑자기 장바오다 쓰러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가게 되고 그런 요양원에 간 헨리를 거의 올리브가 매일매일 찾아가서 막 화분에 물도 갈아주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던 올리브가 이제 뉴욕에서 정착한 크리스토퍼가 애니라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부를 보려고 올리브가 뉴욕에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런 에피소드가 좀 중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뉴욕 풍경이 사실 그 메인 주의 풍경과는 엄청 다르죠. 음. 어, 올리브가 거기서, 그러니까 크리스토퍼가 결혼하게 된 사람이 앤이죠. 네. 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앤이 임신을 한 상태인데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되게 그러니까 경악했던 것 같아요. 올리브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데 앤이 하는 말이 맥주에 있는 뭐 혹 같은 것들이 임산부한테 좋대요. 뭐 에스트로겐을 뭐 촉진시킨대요. 이런 말을 하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것처럼 맞아. 쳐다보고 요즘 요즘 뭔가 새로운 게 너무 많으니까 뭐 뭐라 했더라? 새로운 게 너무 많다고 했었나? 뭔가 새로운 정보가 많이 업데이트 되니까 뭐 어머님은 모르셨을 수 있죠. 뭐 이런 아, 식으로 얘기하고 맞아요, 맞아. 되게 그 크리스토퍼가 천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사실은 그 올리브가 예전에 아프지 말라고 감기 걸렸을 때 막 발라준 어떤 연고 같은 게 있었거든요. 가슴에 음, 발라준 연고 같은 게. 근데 그 성분이 사실은 천식을 유발하는 걸로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음, 그것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식으로 애니 얘기를 하다가 너무 죄책감을 가지시는 말라고 정보가 너무 빠르게 전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올리브 반응이 더 웃기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맞아. 난 죄책감 안 가져. 왜냐면 그 말을 믿지 않으니까. 진짜. 아, 그리고 너무 그 마당에서 그 욕하면 갑자기 약간 뭐지 되게 크리스찬니티를 전파하는 앵무새 음, 욕하면 반응하는 앵무새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엄청 웃겼는데. 맞아. 뭔가 이런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올리브에 대한 태도는 뭐, 그럴 수도 있구나. 아니면 뭐, 알아봐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믿지 않는다잖아요. 근데 그쵸. 그 태도가 되게 뭐 엄청 완고하다고 생각했어요, 전. 음, 음. 뭔가 올리브한테는 어쩔 수 없는 일일까? 그런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아니면 그런 거 말고 그냥 아직 어 크리스와의 관계를 그러니까 자신이 크리스한테 해줬던 것들 그런 것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전혀 해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고 말을 하니까 올리브는 아무리 크리스가 자신과의 관계 때문에 상담을 받고 있긴 해도 잘 키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올리브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하고.
뭐 내가 너를 엄격하게 훈육시킨 거에 대해서 너는 내가 말썽을 안 피우게 돼서 만족하지 않니?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방어하려는 태도로도 보였어요. 그 되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거를 인정하기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자기의 잘못 같은 것도 그렇고, 음. 자기가 저지른 실수 같은 것도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자기가 저지른 실수가 뭐 이런 나쁜 결과를 낳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이런 마음이 커진다고 하던데, 음. 약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안 그런 부모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이 나중에 커서 당신 그때 나를 이렇게 해서 난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약간 자신의 권위가 손상됐다고 받아들이는 측면도 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들, 뭐 침범당한 일들에 대해서 그게 부당하다고 말하면 그걸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 특히 4부에서 좀 올리브의 고집스러운 면이 이제 노인이 되면서 더 부각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음. 그 중에 되게 그 올리브의 스타킹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인상적이죠. 맞아요. 올리브가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약간 개똥을 밟게 돼가지고 신발은 일단 음. 벗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스타킹만 신은 채로 맨발로 막 집안을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에서도 엄청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스타킹을 한 벌만 가져온 거 자체가 엄청 후회하고, 그런 걸 음. 후회하고, 또 이제 공항에서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보안 검색대를. 음. 그럴 때도 이제 신발을 잠깐 벗어주시죠라고 하는데, 내 스타킹이 더러워질까 봐 신발을 못 벗겠다고 되게 음. 고집을 피우죠. 맞아. 그리고 근데 결국에는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음. 고집을 꺾었잖아요. 그 신발을 계속 벗었는데 음. 클로즈업으로 찢어진 스타킹에 발이 뭐 나타나는데 근데 맞아요. 그걸 보면서 뭔가 올리브가 느낄 것 같은 존중받고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맞아요. 올리브는 지키고 싶은 예의라던가 뭐 몸을 단정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었고 왜냐면 스타킹이 찢어졌으니까 그래서 음. 그걸 지키려고 신발을 계속 신고 있으려던 건데 근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뭐랄까 TSA 요원의 말을 따라야 하고 그런 그런 것들 되게 뭐랄까 상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돼서 더 자신을 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음. 자기 자신을 있게 할 수 없는 그런 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뭐 올리브 자신은 안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세상이 바뀌니까 더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스타킹이라는 것도 뭐 스타킹 벗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스타킹은 절대 벗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음. 뭔가 그걸 신지 않으면 예의를 차리지 않는 거고 그런 건 용납할 수 없고 그런 것들. 근데 현실은 스타킹을 뭐랄까 찢어진 스타킹이라도 뭐 아무 상관없는 그런 그냥 공항에서 빨리 일을 진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시간도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네.
근데 되게 우리 요즘에도 되게 노인 혐오 같은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음, 노인들이 막 엄청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다거나 되게 민폐다, 뭐 진상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엄청 많고 어떤 단편적인 그런 장면 딱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사람들은 이제 다 그걸 보고 아, 역시 노인들 막 이렇다 막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진짜 이런 공항에서의 올리브처럼 사실은 되게 많은 맥락이 있고 음, 자기만의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음, 그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음. 근데 그런 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스타킹 같은 거 안 신어도 상관없고 그냥 다닐 수 있는데 어떤 음. 시대에는 스타킹을 신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스타킹을 안 신는다는 거는 뭔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음. 암묵적인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근데 그 이유를 몰라요. 그 이유를 모른 채로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살다가 뭔가 그렇지 않은 시대에서 갑자기 "스타킹을 벗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음. 느끼는 엄청난 불쾌감과 당혹감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뭔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래서 뭔가 매여 있으면서 자유로울 순 없고 뭐 그런 음.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시대가 네. 변했다는 건 체감이 되는데 '내가 그걸 음. 따라잡지 못하고 있구나.' 이건 네. 엄청나게 느껴지고 그거 음. 자체가 위협이 되는 음.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 크리스토퍼는 물론 아들이지만 이제 앤 같은 경우는 특히 보면 좀 되게 새로운 세대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시가 말했듯이 막 맥주 임신했는데도 맥주를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저는 잘 때 절대 올리브는 용납할 수 없는 모습들. 음. 주부인데 요리를 못한다 막 이런 거. 올리브는 이해를 못하는데 음. 그게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그래도 시대는 어쩔 수 없이 변화하는 거기도 하니까 맞아요. 애는 사실 그런 걸 좀 납득시키려고 뭔가 이렇게 위협한다기보다는 음. 노력하려고 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인제 나중에도 막 크리스토퍼는 연락 안 하고 싶어 하지만 애는 나중에 전화해서 "아기를 낳았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 주고 전화해서. 음. 뭔가 이렇게 손자를 손자가 너무 귀찮게 해서 손자의 뺨을 탁 때렸는데 그게 되게 지금 시대에서 봐서는 엄청나게 큰 잘못인 거잖아요. 음. 네. 근데 이제 올리브의 관점에서는 그 정도의 잘못은 아닌 거고 자기는 나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체벌이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 그런 게 되게 미묘하지만 잘 다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사실 막 사회적으로 희망적으로 막 '아 올리브가 참 좋은 쪽으로 변하려나 봐.'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연출이나 막 줄거리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 인간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는? 음. 음. 근데 진짜 크리스토퍼가 그 엄마와의 관계를 되게 회복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상담도 받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어린 시절에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치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올리브는 전혀 인정을 안 하잖아요. 네. 그때 사실 제 주변 친구들도 뭐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렸을 때 상처가 된 부분 같은 게 있어서 음. 상담을 받거나 이럴 때 음 그런 부분에서 상처를 오히려 더 받게 되는 측면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 그런 적 없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딱 부정을 해 버릴 때 음. 그럴 때 가장 많은 분노 같은 걸 느낀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 크리스토퍼의 경우에도 그런 게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음. 근데 뭐랄까 올리브도 그랬잖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크리스토퍼가 올리브한테 어렸을 때 엄마한테 여러 번 맞았어요라고 말을 하는데 올리브는 나는 절대로 단 한 번도 어린아이를 해치려는 의도로 때린 적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엄청 억울하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적 없다라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를 뭐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그거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올리브. 그래서 더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 네. 같기도 해요. 진짜로요. 아, 그러게 이제 헨리가 요양원에 계속 있으면서 이제 뭐 음. 시력도 거의 안 보이는 상태인 것 같고 식물 인간처럼 그냥 요양원에 이렇게 지내는데 그런 헨리에게 뉴욕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전화를 걸어서 올리브가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 장면도 배시가 되게 인상 깊었다고. 맞아요. 뉴욕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아들 부부 그리고 손자 손녀들하고 있었던 일을 전화로 얘기를 해요. 헨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속마음 같은 거를 원래 올리브가 뭐 헨리한테 잘 말하지 않던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있었던 일 그러니까 자기가 뭐랄까 일대 다 뭐 뭔가 구분되어진 것처럼 하루를 보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헨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헨리는 사실 올리브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식물인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답을 할 수 없는데 근데 올리브가 그렇게 뭐 정말 대화하듯이 통화를 한 거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필요해서였다라고 느꼈어요. 너무 고립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쏟아지는 말들은 다 새롭고 뭔가 나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을 흘렸는데 근데 그거 얼룩을 뭐 지금 발견했는데 이게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그런 걸 쉽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 음. 네. 그런 마음들을 통화 장면에서 느낄 수 있었죠. 그런 거 보면 진짜 헨리가 원래 다정한 성격이니까 그런 건 다 체크를 해줬을 것 같긴 하네요. 갑자기 음. 올리브 옆에 있으면서. 음. 그런 다정한 사람이 올리브는 어쩌면 필요했던 걸 수도 있고, 삶에서 맞아. 되게 많은 생각이. 아, 사실 크리스토퍼가 막 자기의 상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만큼 또 엄마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막, 네. 오케이씨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올리브는 아직 좀 잊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짐 오케이씨를 좀 가볍게 말을 하면서 막, 음. 그 밑집 남자의 성이 사실 오케이씨라고 하는데요? 막 이러면서 음. 말을 지어서 하니까 올리브가 엄청 놀라는데 사실 다 지어낸 거라고 이런 식으로 농담이었다고 하니까 되게 상처를 받잖아요, 올리브가. 음. 음. 그런 식으로 약간 서로에게 되게 중요한 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속 상처를 주게 되는 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음. 근데 그 마지막 날에 거의 그렇게 옷에 아이스크림 묻었다고 하면서 울었던 날에 헨리가 그 전화를 끊고였나? 헨리가 죽잖아요, 그날. 그래서 네. 돌아가니까 요양원에 가보니까 헨리는 죽었다고 말을 하고 음. 올리브는 또 막 그런 유족 모임 이런 것도 안 나가겠다고 딱 거부를 하고 상담도 다 거부하고 음. 그런 식으로 좀 고립이 되는. 음. 근데 이제 영화의 마지막 전환점? 아, 영화가 아니구나. 드라마의 마지막 전환점이라 할 만한 게 이제 그래도 그 아직 기르던 개는 계속 같이 늙어가고 있어서 이제 개를 책임을 져야 되니까 산책도 나가고 이러면서 어떤 이 개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올리브가 얘기를 하는데 음. 그러다가 산책을 갔던 어느 날에
빌 머레이 이름이 뭐였죠? 아, 잭 캐니슨. 잭 캐니슨이라는 되게 꼬장꼬장하고 공화당을 좋아하는 그런 아저씨인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벤치에 떨어져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을 하거든요. 그러고 너무 놀라가지고 혹시 죽었어요? 막 이러면서 말을 거니까 다행히 살아있었고 그래서 이제 잭을 도와줘서 되게 친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네. 사실 헨리를 연기한 배우도 엄청 너무 연기가 인상적이었는데 빌 머레이는 또 엄청 다른 매력의 연기를 보여주는 느낌이어서 딱 진짜 좋은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갑자기 되게 두 사람이 붙는 장면이 약간 로맨틱 코미디 같은 느낌도 들고 둘이 막 투닥투닥하는 장면이 그래서 갑자기 그게 분위기가 바뀌는 느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케미스트리가 배우마다 다르구나 어떤 배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 일단 잭은 헨리만큼 다정하고 정이 많고 뭐 친절한 이런 사람은 아니죠. 오히려 좀 까칠하고 되게 좀 짓궂은 장난을 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말이 엄청 잘 통하더라고요, 올리브랑. 맞아요. 헨리랑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둘 다 뭐 타격이 되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둘 다 타격감을 별로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말이 잘 통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잭을 만나고 나서 다시 올리브가 그 첫 장면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드라마가. 그래서 이제 올리브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장면으로 다시 시간대가 흘러가는데 근데 되게 자살을 딱 하려는 순간에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할머니 지금 피크닉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말을 걸죠. 그래서 막 여기 우리 숲인데 막 이러면서 쓰레기만 버리지 마세요. 막 이러고 가버리는데 그 말을 듣고 올리브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겠구나 이러고 총을 이렇게 다시 넣고 그리고 잭 캐니슨의 집으로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드라마가 끝나죠. 되게 자연스럽고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마지막 대사가 거의 마지막에 나왔던 대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세상이 나를 당황하게 했지만 뭐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아직 더 살아보겠다, 뭐 이런. 더 살아보겠다. 그러면 이 정도로 더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드라마 괜찮을 것 관련해서.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드라마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 같은 거를 그들 각자의 영화관에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 오늘 녹음 어떠셨는지까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올리브 키터리지 드라마를 다 보고 뭔가 이렇게 얘기할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녹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흘렀는데 이게 에피소드가 많아서 그러니까 4개 에피소드를 거의 뭐 1시간짜리 각각 에피소드를 말해야 해서 여기도 하고 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별로 말할 게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전체적인 톤이 엄청 담담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드라마의 톤이. 그래서 뭐 매 에피소드를 보고 또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느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냥 그런 생각하고 뭐
특히나 더 좀 생각했던 거는 외로움에 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있고 그것대로 살아가는데 생기는 비용 같은 것들? 근데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그래도 상관없는 것?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약간 그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아까 제시랑 리허설 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막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음, 되게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진짜. 네. 무슨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한 거지 싶기까지 한데, 네. 그래도 오랜만에 올리브 키터리지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못 봤어가지고, 음, 오랜만에 드라마를 봐서 일단 좋은 것도 되게 있었고, 또 요즘에 저는 되게 어떤 개인에 집중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뭔가 어떤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네.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도움을 받게 되기도 하고, 뭐 진짜 우연치 않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루는 거를 되게 재밌어 하고 있는데, 올리브 음, 키터리지도 좀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음, 더 많이 재미있게 봤던 것 같고, 되게 사실 요즘 제가 휴머니즘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막 생각을 하고, 휴머니즘은 답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진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최근에 막 곱씹어 보니까 제가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막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어떤 흥미를 돋우어주는 하나의 사실, 뭔가 음, 어떤 그 사람의 인생을 되게 극적으로 완수해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그런 요소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되게 진지하게, 왜 이 사람 왜 자살했지? 계속 이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런 시점이었는데, 올리브 키터리지를 보게 돼서 좀, 그래서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떤 답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오늘 녹음에서도 우리 둘이 했는데 되게 길게 한 것 같고, 씨랑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나눠서 좋네요. 그러면 녹음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